안녕하세요, 수영독학입니다. 오늘 해부학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배우는 기능 해부학과는 궤를 좀 달리할 거예요. 일단 저보다 이 분야에 정통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굳이 제가 아닌 그분들에게 들으시는 게 당연하게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저는 제가 이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몸에 대한 대략적인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디테일한 나무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닌 큰 숲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인체의 근육 이름, 어려운 뼈 이름 이런 거 하나도 모르셔도 들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영상을 2부작으로 나눌까도 고민했는데 그냥 한 영상에 다 꾹꾹 눌러 담기로 했어요. 너무 한 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러 번 시청하시면서 조금씩 이해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작으로 우리 몸에 대한 상식을 깨부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능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지구의 구조에 대해서 배운 적 있으시죠? 내핵, 외핵, 멘틀과 지각.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사실 단단하게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킥판을 물 위에 띄워놓은 것처럼 둥둥 떠다닌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상식을 깨부셔야 지질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대한 상식도 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인류 진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화론에 대해 흔히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는 진화란 뭔가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면서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진화에 대한 견해는 사실 용불용설에 가깝죠. 하지만 자연선택설에 따르면 진화라는 건 특정 방향성이나 목적이 없어요. 진화란 목적이나 의도가 없는 아주 우연한 현상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도 사실 아주 우연히 만들어진 꽤나 얼렁뚱땅식의 조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불편한 그런 기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발뼈의 구조라던가 안구 안에 맹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던가 또 전혀 필요 없는 장기인 맹장도 있죠. 이 외에도 진화의 흔적은 얼마든지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진화가 인간을 좋은 쪽으로만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발전시킬 의도가 가지고 진행된 것이라면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존재할 리가 없겠죠. 문제가 해결되도록 진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에 맞게 자연 선택설에 따라 생존해 왔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도 남아있지만 효율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는 아주 어설픈 작품에 가깝습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고 기능해부학의 가장 기본인 뼈대, 골격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골격계의 효율적인 측면을 보도록 할게요.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정적인 관절은 가동성이 낮고요. 불안정한 관절은 반대로 가동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고관절을 보시면 다리가 앞뒤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드릴처럼 회전도 하는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죠. 가동성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통제해야 될 움직임 방향이 많다는 뜻이니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다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야 하니 그것을 통제하는 근육의 수도 많고 관절도 유연하게 생겨야겠죠. 반면 무릎은 한 방향으로만 구부러졌다 폈다 하죠. 그래서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어서 가동성은 좀 부족하지만 애초에 다칠 위험성도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평형킥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은 일정 부하까지는 전단력이 상당히 강해요. 또한 관절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통 이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불안정한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들에 비해 힘도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은 이 안정적인 관절과 가동성이 높고 불안정한 관절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이 다 무릎이나 팔꿈치처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만 한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가동성이 부족해서 아주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운 로봇 같은 움직임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반대로 모든 관절이 다 발목이나 고관절처럼 아주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몸의 관절은 툭 하면 어느 방향으로든 구부러지면서 흐느적거릴 것이고 그 움직임들을 다 제어하려면 너무나 많은 근육과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안정성과 가동성을 둘 다 챙김으로써 운동의 효율을 높이도록 진화했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이렇게 효율 높은 개체가 생존해서 자손을 남겼다라는 게 맞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 효율적인 시스템도 실제로 작동을 할 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인체 관절의 안정성과 가동성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의 중심부, 상체를 보면 등뼈라고 불리는 흉추가 빨간색 가동성 관절이고요. 그 위아래에 있는 목뼈와 허리뼈가 파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관절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의 가슴 부위는 여러 장기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갈비뼈와 그 위에 여러 근육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흉추는 가동성을 담당해야 하는 관절임에도 잘 움직이지 않게 생겼어요. 우리가 몸을 이렇게 비틀 때 흔히 허리를 비튼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해부학적으로 보면 허리, 요추 길이의 회전 반경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흉추가 요추보다 각각의 회전 반경이 훨씬 더 크고요. 거기에다가 요추는 5개밖에 안 되는데 흉추는 12개나 돼요. 회전각이 훨씬 크면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즉 애초에 구조 자체는 등뼈가 가동성을 담당하고 허리가 안정성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움직여야 할 가슴뼈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고, 반면 목과 허리는 거북이의 목과 꼬리처럼 아주 자유분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죠. 목과 허리가 딱 대충 봐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위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저병 웨이브 설명을 드릴 때도 목과 허리는 너무 많이 움직여서 문제가 되고 등뼈는 움직이지 않아서 여러 문제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척추는 그냥 이런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래에 있는 박스는 골반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반뼈 위에 스프링 같은 척추가 얹어져 있고 그 위에 무거운 머리가 얹혀져 있으며 중간에는 묵직한 갈비뼈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상체를 뒤로 젖힐 때 또 흔히 허리를 뒤로 젖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사실은 등뼈, 즉 가슴 부위를 펴줘야 건강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건데 가슴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서 대신해서 허리를 쓰려고 하면 무리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척추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렇게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허리 부분도 갈비뼈처럼 뭔가 복대 같은 걸 둘러서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주면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그 역할을 우리 몸의 호흡 근육과 코어 근육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코어 근육이란 여러 겹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의 심부 근육들은 원래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들이에요. 어렸을 때 고무풍선 2개로 폐를 만들고 나머지 하나로 횡격막을 만들어서 숨쉬는 원리에 대해 실험해본 경험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4개의 근육들은 호흡과 관련되어 고갑을 조절해서 마치 공기를 빵빵하게 채운 에어 복대처럼 허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요추가 1차적으로 안정되어야 그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힘센 코어 근육들이 마음 놓고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마다 특성이 있지만 어떤 운동이든 힘을 쓸 때와 힘을 쓰지 않고 이완할 때 호흡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코어 근육들은 팔다리의 움직임과 연결이 되고요. 이 팔다리의 움직임은 반대쪽 팔다리를 서로 연결하는 X자 모양의 전면 후면 사슬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도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이 전후면 사슬 시스템은 허리 자체의 안정화는 물론이고 또 골반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용수철 같은 허리가 골반 위에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박스가 흔들려 버리면 용수철도 같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골반의 안정화 그 자체도 허리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심부 호흡 근육들이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놨어도 겉에서 힘센 근육들이 골반을 확확 움직여버리면 연결된 허리뼈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움직임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해야 할 역할은 고갑의 유지와 골반의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다 허리를 보호하고 가슴을 많이 쓰자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에 연결해서 사지, 팔다리의 움직임을 볼까요? 손등이나 손가락 관절을 제외하고 팔에는 3개의 관절이 있어요. 어깨, 팔꿈치, 손목입니다. 다리는 고관절, 무릎, 발목이겠죠. 발등이나 발가락은 제외하고요. 이때 건강한 움직임을 만들려면 어느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가장 강해야 할까요? 바로 어깨와 고관절입니다. 어깨 관절은 윗팔, 아랫팔, 그리고 손까지 전부 움직여야 하고요. 팔굽 관절은 아랫팔, 그리고 손만 움직이면 돼요. 짧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하고 긴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긴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힘이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강해야만 하는 이 어깨와 고관절은 불안정한 관절이고 상대적으로 약해도 괜찮은 팔굽 관절과 무릎 관절은 안정적인 관절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보통은 다칠 위험이 낮은 안정적인 팔꿈치와 무릎을 움직이는 위팔 근육과 허벅지가 더 강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관절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큼 세게 힘을 줘도 잘 다치지가 않거든요. 반면 더 강해야만 하는 어깨와 고관절은 자꾸 쓰지 않으려 하면서 약해집니다. 그래서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팔 근육들은 과사용이 되고 어깨나 엉덩이 근육들은 퇴화하는 패턴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고관절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걸어 다닐 때 허리를 굽혀서 체중을 앞으로 많이 실으니까 엉덩이 근육의 부담은 줄어들고 허벅지 근육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어르신들은 고관절 대신에 무릎 관절만 혹사를 하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무릎도 아프시게 됩니다. 그래서 체간의 척추와 사지의 관절을 같이 고려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온몸이 다 튼튼하고 균형감 있게 건강해야 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수영을 잘하려면 이런 순서로 강화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수영이 아닌 지상에서의 다른 운동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중력에 반해서 두 다리로 서야 하니까 다리도 중요해요. 그리고 팔을 주로 사용하는 운동, 클라이밍이나 핸드스탠드를 많이 하는 운동들의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즉 각 운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팔다리의 중요도는 변할 수 있지만 어떤 운동이든 간에 이 순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 온몸의 근육들의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근육들이 활성도가 떨어지는, 즉 약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우리 인체는 뼈와 뼈끼리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대라던가 관절낭, 이런 결합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만으로는 뼈가 온전히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합이 약하거든요. 근육이 없는 사람의 몸은 딱 이 병원에서 볼 법한 해골 모형을 생각하면 돼요. 뼈끼리 붙어서 고정은 돼 있지만 툭 치면 부러질 것 같고 자기 혼자서는 서 있을 수가 없겠죠. 보통은 이런 모형들은 머리 쪽에 고정을 해서 대롱대롱 세워놓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발부터 바닥에 세워두려고 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이 뼈들을 단단하게 잡아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육입니다. 근육은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골격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 관절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뼈와 뼈 사이에 인대나 관절들이 붙잡고 있고요. 근육들이 그 위에 테이프처럼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근육들은 그냥 보통 테이프가 아니라 약간 탄성이 있는 고무줄 같은 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붙여서 고정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팽팽하게 근육을 잡아당기면서 긴장감을 주어서 골격의 모양을 만든 형태가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근육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 근육이 약해졌다, 즉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건 이 뼈를 잡아당기면서 팽팽하게 유지된 긴장감에 어느 한쪽에 불균형이 만들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골격의 모양이 바뀌겠죠. 그리고 어느 한 곳의 균형이 깨지면 그 연쇄작용으로 다른 곳의 균형도 무너지면서 온몸이 아프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젠가 같은 블럭 모형이 있다고 칠게요. 이 블럭들에 고무줄 같은 테이프로 각자 다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근데 이 옆부분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해져서 강하게 잡아주질 못해요. 그래서 한 블럭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게 돼버렸습니다. 자, 원인은 오른쪽에 있는 근육이 약해져서 늘어나면서 생겼지만 이 반대편의 근육도 딸려가게 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원래의 모양에서 벗어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왼쪽 파란색에서만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오른쪽인데 말이죠. 그래서 아까 골반이 안 좋은 어르신들의 경우로 돌아가 보자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은 무릎의 통증을 없애도록 치료를 해주십니다. 의학적인 포커스는 당장의 문제, 염증, 통증을 없애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게 시술이던 치료던 수술이던요. 반면 물리치료사분들은 이 노란색 부분의 근육, 고관절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원인을 제거해서 다시 다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릎 근육과 더불어 고관절 근육을 강하게 하려고 강도가 낮은 재활 운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상을 당해서 몸이 아프다면 일단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는 무조건 운동을 쉬셔야 돼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강도가 약한 재활 운동도 하면 안 됩니다. 몸을 더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이때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따라서 쉬어야 돼요. 하지만 그 이후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고 또 똑같이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하시면 여전히 원인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프게 되는 거예요. 통증이 재발하는 거죠. 이후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운동까지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학계와 운동계의 역할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학적 방법이 아닌 이 운동적 방법, 재활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의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두 개념입니다. 근육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동근과 기랑근, 그리고 유연성과 가동 범위의 관계입니다. 먼저 주동근이란 우리가 어떤 운동 동작을 할 때 가장 힘을 많이 발휘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기랑근이라는 건 원래는 관절을 움직이는 양쪽에 있는 근육들을 같이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무릎을 펴는 근육과 무릎을 굽히는 근육들을 서로 기랑근이다, 기랑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통은 그냥 편의상 팔꿈치를 구부릴 때는 2두가 주동근, 3두는 기랑근, 혹은 팔을 펼 때는 그 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라는 말을 쉽게 말하자면 내가 관절을 어디까지 직접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냐가 아니라 내가 관절을 움직일 때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 차이 때문에 유연성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유연성이라는 건 그냥 관절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한 척도거든요.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든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든 관계가 없어요. 얼핏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내 팔을 잡고 강제로 스트레칭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나의 자의에 의해서 내가 근육을 써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때 우리는 그 관절의 유연성을 평가하거나 더 늘리도록 할 수는 있지만 가동 범위는 평가하거나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동 범위는 유연성에다가 내가 내 근육을 사용하는 능력, 즉 근력이 포함된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근력이라는 게 얼마나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냐는 최대 근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력이란 근육의 수축력 그 자체를 뜻하는 용어이고 이걸 기능적으로 보면 결국 관절을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관절을 가동하는 능력, 즉 관절 가동 범위와 관련된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관절이 유연하다고 해서 꼭 가동 범위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연성이 좋아야 안전하다. 근데 혹시 반대로 유연성만 너무 좋으면 오히려 위험하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이 두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면 유연성과 가동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항상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나 아주 낮은 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유연성을 키우는 것보다는 유연성과 가동 범위를 일치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유연성과 가동 범위가 둘 다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거의 일상생활만 하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애초에 자동차 사고나 낙상 사고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는 다칠 위험이 별로 없어요. 애초에 내가 관절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지점까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연성도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유연성은 높은데 그 범위에서 관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즉 유연하지만 가동 범위는 부족한 사람은 항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스스로 움직일 때는 내 가동 범위 내에서 움직이겠지만 옆에서 누가 툭 가볍게 치기만 해도 가동 범위 이상으로 관절이 꺾이면 그 관절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삐끗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옆에서 가볍게 친다고 해도 애초에 팔이 꺾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유연한 사람은 팔이 꺾여버려요. 그럼 차라리 유연성과 가동 범위가 둘 다 부족한 게 좋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사고 상황이나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할 때는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유연한 사람이 부상 위험에서 더 자유로워요. 하지만 유연성과 관절 가동 범위를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깨를 예로 들어서 주동근과 기랑근, 유연성과 가동 범위의 개념에 대해서 종합해서 설명드릴게요. 어깨뼈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어깨뼈 안에 팔뼈의 머리가 공처럼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뼈의 제일 윗부분, 공 같은 부분이 어깨뼈의 소켓 안에서 자유롭게 회전하면서 여러가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데 기랑근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주동근만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이 뼈의 근육들은 사실 동그란 공 부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팔뼈까지 내려가서 붙어 있거든요. 이때 주동근이 수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팔뼈의 머리, 즉 공 같은 부분이 회전을 하기도 하겠지만 위로 딸려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완 골두가 제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서 부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랑근이 없는 사람은 없죠. 이건 가상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기랑근의 역할은 주동근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좀 약하게 쓰면서 주동근의 움직임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관절이 제 범위에 있도록 잡아주고 있는,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동근과 기랑근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건강한 경우에 유연성도 충분하고 가동 범위가 충분하면서 둘이 서로 일치된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는 기랑근이 짧아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근육이 뻣뻣하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바로 이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기랑근이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밑에서 잡아주고 놓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완골두의 안정화 역할을 넘어서 주동근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돼버립니다. 팔이 절대 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팔을 억지로 막 올리려고 하면 짧은 기랑근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유연성과 가동성이 둘 다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기랑근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무리한 스트레칭을 했을 때 근육이 다친다 라는 게 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부상을 피하려고 팔을 많이 들지 않다 보니까 주동근도 점점 힘을 쓰지 않아서 덩달아 약해지겠죠. 그리고 한 경우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랑근이 짧아진 게 아니라 기랑근의 근력이 부족해서, 즉 근육이 수축하는 탄력을 잃어버린,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 기랑근이 짧아진 경우에도 근육이 약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근육이 힘을 잃고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도 우리는 근육이 약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경우가 바로 유연성은 충분하지만 가동 범위는 부족한 경우예요. 기랑근이 일단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은 정상일 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정 범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기랑근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상완골두의 안정화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체는 근육에 어디 한 군데만 이상이 생겨도 다른 근육까지 같이 망가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보상작용, 기량관계, 그 밖에도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약해진 근육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볼게요. 일단 근력의 상승, 근성장을 시키는 방법은 근비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육을 자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신경이 강해진다거나 혹은 인대나 힘줄이 강해져서 근육이 원래 가진 힘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를 흔히 근비대 트레이닝 그리고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나누어서 부르기도 해요. 자, 근데 어떤 목적의 어떤 트레이닝이든 간에 근육이 운동을 한다는 건 수축, 즉 긴장한다는 걸 뜻하죠. 이 근수축의 종류를 살펴볼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동 범위를 늘려주기 위해 주목할 것은 이 신장성 수축입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늘어나면서 수축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기랑근이 하던 역할이죠. 늘어나면서 수축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이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볼게요. 등 척성 운동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근수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아령을 그냥 들고 버티는 부동 자세 같은 운동이죠. 아령이 받는 중력과 내 근력이 평행을 이루는 상태예요. 단축성 수축은 그보다 힘을 더 줘서 아령과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신장성 수축은 아령의 무게를 버틸 만큼은 아니지만 힘을 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즉 아령이 받는 중력보다 더 적은 근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아령은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빠르게 훅 자유낙하하는 게 아닌 천천히 내려가게 되겠죠. 내 팔이 아령의 무게를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놓는 상황인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역시 근활성도, 근력은 근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실 신장성 수축은 힘을 쓰기 안 좋은 형태죠. 팔씨름에서 지고 있는 사람이 역전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신장성 수축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활성도가 낮은, 힘을 쓰기 어려운, 관절의 컨트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력을 사용하는 운동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유연성과 가동 범위 사이의 갭을 빠르게 줄여줄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도 운동 전 부상의 방지가 목적이라면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정적인 스트레칭보다는 신장성 수축 운동이나 동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주장합니다. 또한 이는 근성장에도 효과가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죠? 네거티브. 그래서 근육이 약해진 원인에 따라 운동 처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육이 과긴장 돼서 짧아진 경우에는 유연성을 회복한 후에 가동 범위를 그와 일치시켜주고 근육이 탄력, 수축력을 잃고 늘어난 경우에는 그냥 근력 회복만 해주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임에도 굳이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오히려 이미 늘어난 근육을 더욱 늘려줘서 상황을 악화시키게 돼요. 자, 이 신장성 수축이나 뭐 근력의 회복 같은 건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뭐 사실 해부학 자체가 저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도움을 받았던 자료들 중에 여러분도 가볍게 보기 좋은 유튜브 채널들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호주형, 제가 김계란님의 피지컬 갤러리를 구독자가 3만 명일 때부터 봤는데요. 그때부터 같이 봐온 채널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몇 번 보고 나서 대략적인 이해를 하신 후에 이 호주형 채널을 보시면 모든 영상들이 너무나 주옥 같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수동적 스트레칭, 그리고 신장성 수축과 같은 효과를 주는 등척성 수축, 그리고 실제 운동까지 이 3단계로 스트레칭을 체계화하신 마스터 최하늘님의 피아 스트레칭 영상입니다. 원리만 깨달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신체 모든 근육에 대해서 피아 스트레칭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응용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은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기능해부학적 지식을 최대한 몽땅 싸그리 다 집대성한 영상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하시면서 행복하다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수영독학이었습니다. 스파. My name, my age, my favorite color, my height, my sign, do I have a lover? What's my nationality?